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 모드로 들어갔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어제 시진핑 집권 2기를 이끌 새 지도부의 면면을 공개했었는데요. 대부분 시진핑의 측근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후계자 지목은 하지 않아서 장기 집권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여기다가 권력의 집중화는 더욱더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시진핑 권력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는 평가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써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한중 간의 산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유와 계기가 확보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이르기는 하지만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장기 집권, 글쎄 축하할 일일지 아니면 권력의 집중화를 걱정스럽게 봐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분명한 건 중국과의 접촉 창구가 당분간은 아주 단순하고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보통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첫 순서는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는 전날 저녁의 뉴스인데요. 오늘은 인터뷰 2의 사정에 따라서 약간 순서를 바꿨습니다. 먼저 인터뷰 보내드리고 다음에 하루 뉴스 정리해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다스 이거 잘 아시죠? 물론 이 중에서 뭐 연필 한 다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과거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요새 SNS에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다스는 자동차 시트와 같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대한민국의 한 중견 부품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부품업체 지금 새롭게 SNS 그리고 뉴스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 이 부분은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매출 규모가 270%나 증가하고 또 정부로부터 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또 다스가 김경주 씨한테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 등 각종 의혹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점화되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다스가 누구 거라고 보세요? 우리 박영선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그 검찰의 그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네. 다스는 제3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3자의 것이라는 말은 과거에 2007년도에 검찰이 도곡동 땅 주인의 검찰 수사 결과를 김홍일 검사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발표하면서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제3자, 도곡동 땅이 왜 등장하느냐 이제 질문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냥 질문까지 다 알아서 얘기하시죠. 네. 예. 결국 도곡동 땅에서 예. 다스, BBK, 이명박, 김경준 이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곡동 땅의 주인이 그 형 이상은 또 처남 김재정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제3자의 것으로 본다는 검찰 수사 결과의 발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 당시에 이 도곡동 땅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은 검찰의 캐비넷에 있고 또 국세청에 이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이 다 다스로 갔고요. 그다음에 그 다스에서 바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BBK 김경준의 회사에 190억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의 핵심에 도곡동 땅과 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도곡동 땅과 다스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 말이에요.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기보다 이퀄이죠. 그러니까는 이퀄이다. 왜냐하면 예. 그 당시에 검찰이 제3자의 것이라고까지 밝힐 수 있게 된 그 배경을 보면은요. 예. 2007년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선이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 누가 이길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 내에서 이명박 파가 있었고 박근혜 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제3자의 것이라고 발표를 하게 된 데에는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만약에 그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에서 검찰이 이것은 제3자의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다리 걸쳤단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요, 박영선 의원님, 이 다스란 회사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그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 다스라는 것이 다스로 지금 모든 것이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수렴되듯이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에서 BBK로 190억이 투자가 됐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다스의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해외법인의 대표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다스의 주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한 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상속세 과정에서 보여지는 현상들. 다시 말하면 그 아들들이 이것을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다스가 상속세를 현금으로는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또 부동산으로도 물납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비상장 주식으로 이제 대신 물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물납을 받아서 기획재정부가 그 주식을 19.91%를 갖고 있는데 6차례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다스의 상속세를 국가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그리고 이 일대 주주로 고인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이제 49.9%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생존할 당시에 감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는 정영에 전혀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집안이 회사 경영권을 스스로 포기를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말로 그 의심을 살 만한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 소송에서 그동안에 검찰이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검찰은 정치검찰로 변신을 했고 검찰의 캐비넷 속에는 이 답이 저는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다는 사실 자체는 결국은 김경준 사건으로 대표되는 BBK까지도 이게 밝혀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스의 주인이 누군가가 밝혀지면 BBK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것이나 거의 다름이 없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140억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그 다스가 140억을 돌려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170억을 투자해서 140억을 돌려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140억을 돌려받는데 이 140억은 사실은 그 BBK에 투자했던 소액 투자자들한테 가야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0억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당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가 개입한 그런 그 의심을 품을 만한 정황이 여러 군데 있고요. 또 하나는 수립은행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특혜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국정감사에서 새로 밝혀낸 사실인데요. 수출입은행이 히든 챔피언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히든 챔피언을 선정을 하는데 처음에 2차에서 43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근데 그 43개 업체 가운데 다스가 43등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35개 업체를 선발하는데 이 다스가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그 포함되는 과정을 보면 선정평가라고 해서 그 채점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러한 평가로 이 35등으로 이 다스가 특혜대출을 받습니다. 특혜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 금액이 60억에서 650억으로 무려 10배나 뛰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10배나 뛰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회사의 것으로 보이는 그 회사에게 특혜 대출을 해준 고양이한테 저희가 생선을 5년 동안 맡겼던 그러한 결과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자신의 것으로 보이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은 부인을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이미 2007년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이것을 부인을 해왔으니까요. 예.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부 기자 시절에 저한테 그때 인터뷰도 하셨죠. 네. 예. 펀드에 가입하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좋다고. 예. 그런데 그 펀드의 이름이 MAF, 마프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엄 아마 아비트리지 펀드 그 약자일 텐데요. 그 마프 펀드에 가입을 하라고 저한테 그 일종의 자랑 삼아 이야기를 했던 일도 있었는데 기자들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마프 펀드를 아십니까? 하고 2007년도에 물어봅니다. 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 마포 해장국이요?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얼렁뚱땅 연기력을 통해서 2007년도에 그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봤을 때 지금 이것이 내 거다라고 밝힐 수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법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 김경준이 8년 동안 그 주가 조작 혐의로 예. 감옥을 살한 것에 대한 그 주가 조작에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또 140억이 왜 다스로 가게 됐느냐 하면서 소액 예. 투자자들이 지금 다시 소송을 걸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주인이 다스이다. 예. 이명박 대통령 예.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이 주인이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제가 보기에는 감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국회에 나가서 네. 이 다스가 누구 것인지 법률적으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정황은 좀 많지만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결정적인 증거와 한 방은 검찰 캐비넷 안에 그리고 있고요. 아까 국세청 네. 캐비넷에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국세청 캐비넷에도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캐비넷만 열면은 되겠네요. 그죠? 캐비넷을 열어서 예. 그 서류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검찰 내부에 지금 이 당시에 그 BBK 사건과 연루되었던 검사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지금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대함에 있어서 저는 검찰이 국민들 앞에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정치검찰과 같은 행태를 하지 않겠다라는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대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정치보복이다 이러거든요. 그죠? 네. 네. 그분들이야 뭐 예. 야당이니까 늘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야당이니까 상투적으로 한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우리도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을 어떤 그 죽음으로 몰고 간 예. 그 세력 중에 일부가 지금 야당의 일부에 있고 또 검찰의 일부에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 정도의 일을 해놓고 예. 지금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다시 말하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 보복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매우 잘못된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순서가 아까 좀 오늘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밤새 들어온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에 우리나라 방문할 때 비무장지대로 또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거 그저께는 가능성 없다. 오늘은 가능성 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주 독특한 화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뭐 간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갈지 안 갈지 나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화법인데요. 어제 그 백악관 기자들이 그 한국 방문 때 비무장지대를 그 시찰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묻자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서프라이즈는 이게 지금 뭐 방송사에서 하는 프로그램 제목인데. 글쎄 말이죠. 그런데 예. 서프라이즈를 지금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어서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놀라야 되는지 이게 좀 답답한 대목이기도 계속 합니다. 놀란다며요. 뭐 놀라게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어쨌든 이제 액면 그대로 이 말을 들으면 비무장지대 그 깜짝 방문 가능성을 좀 배제하지 않은 발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백악관의 그 한 고위 관계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캠프 험프리스를 그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실상 그 비무장지대 방문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예고한 것과는 완전히 좀 다른 뉘앙스여서 과연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와중에 북한의 외무성의 고위관리가 북한이 태평양상에서 수소탄 실험을 할 수 있다. 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또 미국 CNN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서로 놀랄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게요. 그래서 네. 그 북한 외무성의 그 미국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 리용필 부소장.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리용호 동생은 아니죠? 네. 네. 이 미국 연구소라는 걸 둬서 이제 미국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리용필 부소장은 이 평양에서 그 CNN과의 그 인터뷰를 갖고 지난달 리용호 외무상이 한 말을 그 묵살해서는 안 된다. 이 북한은 항상 말을 실행에 옮겨왔다면서 이 태평양상에서 그 수소탄 실험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전 세계가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CNN은 그 리 부소장은 그 화가 난 표정으로 그 전 세계를 향해서 그 심각한 경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전하기도 했는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기에 대한 그 대책과 관련해서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 알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초강경 발언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참 이것도 참 답답한 일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 독일에서 킨더위버라슌이라고 그 어린아이들 초콜릿 깜짝 놀라게 하는 어린아이 초콜릿이라는 그게 있거든요. 네. 그 이제 그 뚜껑 열으면은 그 안에 장난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거는 장난감 들어있는 아주 그 반가운 놀라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하는 건지. 근데 이런 가운데 조셉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고위급 특사의 대북 파견을 비롯해서 북미 간에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미국 언론의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아침 뉴스를 이 미국과 북한 지금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사안이에요. 네. 미국 MBC 방송의 보도였습니다. 이 조셉윤 대북정책특별대표 육자회담 그 미국 측 그 수석대표이기도 하죠. 네. 이 조셉윤 대표가 그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 같은 그 대화 재개 노력을 전하면서 의회의 그 협조를 요청했다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조셉윤 대표, 이 북미 간의 그 대화의 그 실패 가능성을 경고하고 양측을 그 충돌로 몰아넣는 그 격한 말의 공방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미 행정부가 그 중시해 주도록 미 의회가 설득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 북미 간 대화 실패 가능성이라서는 곧 이제 북미 간의 그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또 미 행정부라고 얘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뜻하는 것으로 이제 풀이할 수 있겠죠. MBC는 그 조셉윤 그 대표와 그 직접 대화를 나눴다는 한 그 의원 보좌관 말을 빌어서 이 대화 재개를 통한 국면 반전을 위한 시도에는 고위급 특사나 틸러슨 국무장관을 북에 보내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는 그 MBC 방송에
윤 대표의 그 외교적 노력이 그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윤 대표는 외교적 상황의 그 시급함을 백악관에게 충분히 그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네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대화를 통해서 포기시키느냐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포기시키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뭐 동결 얘기도 나옵니다만 동결이라는 건 핵보유를 인정한다라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그건 선택 가능한 옵션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북한이 이제 그 대화에 나올 자세가 돼 있지 않을 뿐더러 네. 미 백악관 내에서도 예. 이 북한과의 이 대화 재개를 타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썩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미국 방문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홍준표 대표가 친북 좌파 때문에 한미동맹의 균열에 발생하는 것이 북한 위협보다 더 두렵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양국 정당과 의회끼리 소통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그러죠? 네. 예. 홍준표 대표 어제 그 미국 외교협회 주최 그 한반도 전문가 그 간담회에서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그 사드 배치 반대에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현재 한국 정부의 주류이다. 그러면서 이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현 정부를 그 원색적으로 좀 비난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좀 논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재인 정부의 그 800만 달러 그 대북 인도적인 지원을 거론하면서 많은 한국 국민도 현 정부의 그 대북 정책과 그 외교 안보 정책에 그 불안감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홍 대표는 이어서 양국 정부 간의 그 협력이 불안하다면 양국 정당이나 의회끼리 소통을 하면서 그 새로운 한미 협력의 그 틀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이른바 양국 정당과 의회 간의 그 직접 소통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민주당의 그 강훈식 원내대변인 어제 그 홍 대표가 이 교포 간담회에서 이 정부가 그 제대로 북핵과 그 안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워싱턴에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이 국정감사가 한창인 시기에 미국까지 나라가 그 대통령과 해외 동포들을 그 이간질하는 한국당 대표의 국정 무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비판적인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이런 공방은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한테 한중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그러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그 연임된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 축전을 이제 보내면서 이 조기 한중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그 시진핑 2기 출범을 그 계기로 올해 안에 그 한중 정상회담 성사를 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12월에 이 중국에 가고 내년 2월 그 평창 올림픽 때 이 시 주석을 초청하는 방안을 좀 구상 중이라고 하죠. 이 추거옹 주한 중국 대사 지난 19일 이 중국 대사관 그 행사에서 한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90%까지는 왔다.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하죠. 절대 권력의 등장.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1인 체제. 1인 네. 지배 체제인데요. 그동안 이제 그 중국 정치 체제를 보면 그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 네. 이게 이제 1인 체제로 가고 이 사면님도 지금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여기도 참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참 쉽지 않아요. 네. 예.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도 A6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국민의당이 어제 최고위원회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이 사실상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이건 또 뭔지. 예. 물론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그 뜻을 완전히 그 접었다고 예. 볼 수는 없겠죠. 예. 이 성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 어제 그 연석회의 뒤에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바른정당과의 그 통합 문제 언론에서 과다하게 다루는 측면이 있다는데 의견을 공유했다. 이러면서 지금 언론 탓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정책연대나 그 선거연대 그 진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국감이 끝나고 그 당내에서 그 적극적인 의견 개진 과정을 거쳐서 이 진행하자는 식으로 논의가 모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아예 그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하. 어제 그 호남 중진들은 그 통합 드라이브와 그 지역위원장 그 일괄 사태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그 안 대표의 그 폐쇄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그 집중 포화를 퍼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감 후 안철수 대표가 그 다시 통합 논의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묻자 안 대표는 고집이 세고 자기가 결정하면 밀고 나가는 사람이라면서도 하지만 네. 그거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예,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최근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그리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를 골자로 하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를 했죠. 박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 탈원전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국민 대다수가 공감했고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상황인데요. 야권에선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산자위 간사시죠.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탈원전 로드맵에서 걱정되시는 게 뭐예요? 정말 이번 발표가 너무 억하는 그 심정인데요. 예. 지금 앞으로 백지화는 6기 중에 4기 다시 해보면 신한울 1, 2, 3, 4, 5기 하고 천지 1, 2호기는 이미 투자가 많이 돼 있거든요. 투자가 많이 돼서 8,900억이나 투자가 돼서 이거 지정을 하고 거기에 모든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백지화한다는 게 그냥 억하는 심정입니다. 8,900억이 이미 돈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부지 확보. 왜냐하면 이제 그게 처음 하면 설계 용역비 들어가야 되고 땅 보상비 들어가고 또 그 지역 지원금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 들어가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를 중단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거냐? 네. 아니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왔잖아요. 뭐 축소하자 하면 지금 6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지정되지 않은 계획은 뭐 취소할지라도 지금 진행되고 국가정책으로 진행된 그거를 중단한다는 게 뭐 때문에 해야 하는지를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공론화위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공론화위가 뭐 공식적인 결정기관이 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공론화위가 그렇게 좋다면 탈원전 여부도 공론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던데요. 그냥 오직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공론화위가 법에도 없는데 3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또 아전인수식으로 또 판단하고 또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결정 발표했어요. 이번에 이제 그러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축소 나왔지만 탈원전 정책 유지는 13%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제 신고리 오르코기를 어떻게 할까 하는 그것 때문에 공론화위원회 했으면 그 다음에 원전 정책은 국회로 넘겨 주셨어야 되는데 그럼 국회로 못 넘기시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의 사례에서 프랑스 같은 데는 4년 동안을 그 공론 통해서 100년지 대계인 원전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금방 뚝딱뚝딱 공약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하니까 이게 답답할 일이죠. 근데 물론 우리 정윤천 의원님께서도 선거를 여러 차례 치러보셨습니다만 이게 공약을 하고 당선이 됐으면 사실은 그 의미는 이 공약대로 하도 된다라는 국민적 동의가 이미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41%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나머지 59%의 나머지도 있지요. 이면 대통령이 대한민국 5천만 대통령이지 41%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수결이라는 거 그러면 그 공약이 나머지 5천만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플러스가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공약이 밀어붙여야지. 그걸 41%가 됐다고 해서 대통령 됐다고 해서 나머지의 모든 피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거를 진행하는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약은 100% 공약을 지켜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공약 50% 이상 공약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 국민들을 보면서 5천만 국민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다. 이 생각을 해야죠. 예.
근데 그리고요. 아까 뭡니까? 신한울 3, 4억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리고 천지 1, 2억이 이런 거 지금 투자돼 있는 돈이 8,900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매몰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새만금 사업도 중단했다 다시 하고, 또 제주의 해군기지도 중단했다 다시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 원전 문제는 백지화하면 이 돈을 누가 물 것인지 지금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로드맵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국가 재정에서 나가야 되는데, 국가 재정에서 나가려고 하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국회 심의에서 이게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돈이 재산권 행사를 지금 더 특별한 건 뭐냐면요. 천지 1, 2억이는 지금 100만 평 중에 20만 평 정도가 보상을 하고 나머지 80만 평이 보상이 안 되니까 거기 한 800명 주민들이 지금 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지금 거기에 난리가 나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정이 되는 바람에 보상도 지금 못 받고 5년 동안 집을 팔려고 해도 못 팔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간단히 얘기한다면. 묶여있죠. 그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다음에 지금 무슨 원전 사고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원전 사고 일어난 일본도 재가동을 했고 영국도 하고 미국도 하고 중국, 러시아 다 지금 재가동하고 또 추가로 하고 있거든요.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졸속으로 해야 할 이유가 뭐냐. 금방 뭐가 크게 날라온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건 100년지 되겠는데. 그 주민들은 지금 그러면은 또 시위하고 이럴 가능성이 당연히 또 있네요. 데모가 이제 계속 일어나겠죠. 아니 그렇게 해야 그런 게 있군요. 특히 하나만 더 드리면요. 네. 지금 수출한다고 수출은 전략회의를 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청와대 수석도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천지 1, 2억에 지금 거의 돈을 한 2,400억을 들여서 최고의 기술 APR 3.5세대 기종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 기종을 유럽에다가 미국에다가 안전위원회에다 올려놓고 또 그걸 선전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종을 지금 들어갈 천지 1, 2호 거기에를 완전히 백지화 해버리면 어디 가서 그 선전을 하겠습니까? 네? 아니 외국에 나가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나가서 해야 할 일인데 이게 자동차 100만 대 한 개 팔면 1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10조 20조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장관 대통령이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당신네 나라 최고 기종을 하려고 하다가 중단해놓고 우리한테 팔려고 하냐 하면 뭐라고 답변하죠? 예. 근데 여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원전 사업비 집행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건설허가 전에 거의 70% 정도 사업비가 다량 집행된다. 일종의 알박기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원전 계획은 수급 계획이 10년 단위로 이렇게 공장을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수급 계획에서 정부에서 결정을 하면 그 로드맵을 짜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계속 해왔어요. 이게 개인 간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온 걸 갑자기 정책을 바꾸려니까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갔네 해가지고 그렇게 알박기라는 묘한 표현을 집어넣는데 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전기요금 문제 일반 청취자분들은 우리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전기요금 안 오른다 이 얘기인데요. 근데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 원전 이후 4년 지났는데 5년 지났죠. 근데 다시 재가동을 해요. 왜 재가동을 하겠습니까? 전기세가 한 38%까지 올라가니까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안전을 더 강화해서 또 원전을 하자 해서 2030년까지 44기를 다시 가동한다고 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원자력으로는 예를 들어 킬로와트시당 한 50원, 57원 들어가는데 LNG는 거의 100원이고 신재생은 180원이 들어가요. 그럼 원전을 중단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발전소를 가동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어디서 쓰겠어요? 세금을 내게 하든지 아니면 전기세를 올릴 수밖에 없죠. 전기세 올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만 2022년까지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예비율이 많아서 좀 올리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 시기만 우리 전력이 있는 겁니까? 지금 계획이 2030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2030년까지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몇 년 안에는 전기세 안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끝으로 간단하게 딴 얘기 하나만. 당권 도전하시죠? 예. 그죠? 이 당 쪼개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당대회 잘 치러야 될 텐데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역장 몇 개고 동서합하자고 전주에서 당선됐는데 예. 지금 그거를 연장선상에서 선거구제 개편도 해야 되겠고 예. 또 우리나라가 이제 양당 체제보다는 이제 다당제하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제로 변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다당제하에서 중간지대를 통해 가지고 양당이 싸움하는 거를 좀 방지하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면 국민당과 우리 바른정당이 정책 공조하고 아하. 심지어는 더 확대된 공조도 해나가서 우리 나라 국회를 정상화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당권 도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시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